우리네 삶 속 이야기들은 멀게 느껴지다가도 어느 순간 내 옆자리 이야기처럼 다가오곤 하죠. 오늘 들려드릴 사연은 어쩌면 여러분에게 익숙할 수도 혹은 지금 누군가가 겪고 있을지도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천천히 귀 기울여 들어볼까요?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시고 제게 남기신 유산 60억 원. 남편은 장례식 당일 이혼 소송을 제기하며 재산 분할을 요구했습니다. 20명의 변호사를 찾아갔지만 모두 방법이 없다고 고개를 저었죠. 하지만 재판 당일 저는 침착하게 그 일을 해냈습니다. 장례식장, 온통 하얀 국화꽃 천지였습니다. 손님들이 빠져나간 빈소에는 아직 향내음이 가시지 않았고 바닥에 떨어진 종이 부스러기조차 치우지 못한 상태였죠. 제 눈은 호두알처럼 퉁퉁 부어 있었고 물 한 잔을 따르는데도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남편 박민준이 밖에서 들어오더군요. 손에는 누런 서류 봉투 하나를 꽉 쥐고 제 뒤에서 머뭇거렸습니다. 헛기침 소리에 저는 그가 잠시 쉬라고 권하러 온 줄 알았습니다. 지난 3일간 그도 상주로서 조문객을 맞으며 꽤 고생했으니까요. 비록 눈물은 거의 흘리지 않았지만 모진 소리는 안 했으니 그것만으로도 고맙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제가 몸을 돌리자마자 그는 그 서류 봉투를 제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봉투를 문지르는 그의 손가락은 평소 관리비 내라며 저를 재촉할 때처럼 조급해 보였습니다. 민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아, 우리 이야기 좀 하자. 이혼해. 순간 머릿속에서 웅 하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손에 들고 있던 검은 상복 리본이 바닥으로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고 그를 빤히 쳐다보며 되물었습니다. 뭐라고? 이혼? 우리 부모님 이제 막 발인 끝났어. 그는 제 눈을 피하며 고개를 돌렸지만 목소리엔 날이 서 있었습니다. 알아. 장례 막 끝난 거. 근데 이건 미룰 수가 없어. 장인어른, 장모님이 남기신 60억 유산 말이야. 엊그제 변호사한테 들었는데 그 돈 우리가 결혼한 뒤에 상속받는 거라 법적으로 부부 공동재산이래. 내 몫으로 절반은 받아야겠어.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더군요. 이 남자는 이혼을 하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돈을 뜯어내러 온 거였죠. 평생 고생만 하시다 가신 부모님이 혹여나 남겨진 딸이 구박받을까봐 남겨주신 피 같은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뼈가루가 식기도 전에 사위란 놈이 유산부터 나누자고 달려드는 꼴이라니. 저는 분노로 손가락 끝까지 떨려왔습니다. 영정 사진을 가리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민준, 양심의 손을 얹고 말해봐. 우리 부모님이 살아생전에 당신한테 어떻게 했어? 시어머니 입원했을 때 매일 곰국 끓여 나른 게 누구야? 당신 사업자금 모자란다고 했을 때 몰래 5천만 원 쥐어주신 게 누구냐고. 이제 돌아가시니까 그분들 돈을 탐내? 민주는 제 물음에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더니 억지를 부렸습니다. 아니, 내가 독해서가 아니라 법이 그렇다잖아. 그리고 우리 결혼 생활 5년이야. 나도 이 가정을 위해 헌신한 게 얼만데 절반 나누는 게 뭐 어때서? 쓸데없는 소리 말고 여기 이혼 합의서에 사인이나 해. 재산 분할란에 명확히 써놨어. 60억 중에 30억만 내놔. 나머지는 너 다 가져. 안 건드릴게. 그는 봉투에서 이혼 합의서를 꺼내 서명란을 툭툭 치며 볼펜을 내밀었습니다. 합의서에 적힌 30억이라는 글자와 탐욕으로 일그러진 그의 얼굴을 번갈아 보는데 갑자기 그가 너무나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5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런 사람인 줄 몰랐다니. 저는 펜을 받지도 서명하지도 않고 글을 쏘아보았습니다. 이 돈,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남겨주신 거야. 10원 한 장도 당신한테 못 줘. 이혼은 해주겠지만 유산은 꿈도 꾸지 마. 그러자 민준의 얼굴이 순식간에 차갑게 굳어버렸습니다. 방금 전에 가식적인 태도는 온데간데 없었죠. 김서연, 좋게 말할 때 들어. 이 돈 네가 안 준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야. 법원까지 가면 나도 똑같이 절반 받아낼 수 있어.
그때 가서 망신당하고 빈털털이 되지 말고 좋게 끝내자고. 그는 말을 마치자마자 합의서를 테이블 위에 내동댕이 치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가버렸습니다. 영정사진 앞에는 눈길 한번 주지 않고요. 멀어지는 그의 뒷모습을 보다가 엄마 사진을 보니 왈칵 눈물이 솟구쳤습니다. 슬픔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뼈저린 배신감 때문이었죠. 5년 동안 마음을 다해 사랑했던 사람이 결국 돈밖에 모르는 냉혈한이었다니. 텅 빈 장례식장에 홀로 남은 저는 향내와 섞인 종이 타는 냄새에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검은 리본을 주워들며 마음속으로 맹세했습니다. 이 돈은 부모님의 피땀이야. 내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킬 거야. 박민준, 절대 한 푼도 못 가져가.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변호사를 찾는 길이 그렇게 험난할 줄은요. 다음날 아침,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탓에 눈이 퉁퉁 부었지만 지체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어제 민준이 합의서를 던지고 갔으니 언제 법원에 소장을 낼지 모르는 일이었으니까요. 저는 엄마의 유언장, 사망진단서, 가족관계 증명서 등을 챙겨 친구 지혜가 소개해준 최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도심 오피스 빌딩에 위치한 로펌에 들어서는데 손바닥에 식은땀이 흥건했습니다. 상담실에 들어온 최 변호사는 말끔한 정장 차림으로 제 서류를 넘겨받았습니다. 변호사님, 제발 도와주세요. 남편이 이혼하고 유산을 나누자고 해요. 부모님이 남겨주신 건데 지킬 수 있을까요? 최 변호사는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미간을 찌푸리더니 이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김서연 씨, 돕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상황이 어렵습니다. 유언장에 유산은 딸에게 상속한다고만 적혀 있고 딸의 특유 재산으로 귀속하며 배우자와 무관하다는 문구가 없어요. 민법상 혼인 중에 상속받은 재산이라도 명확한 지정이 없으면 부부 공동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보아 분할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나요? 부모님이 생전에 저 혼자 쓰라고 나중에 억울한 일 당하지 말라고 주신 건데 유언장에만 안 적혀 있을 뿐이에요. 최 변호사는 고개를 저으며 종이에 X 자를 그렸습니다. 구두로 한 말은 법적 효력이 약합니다. 법원은 서면 증거를 우선하니까요. 남편분이 작정하고 소송 걸면 판사가 분할을 명령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제가 이 사건을 맡아도 승소를 장담할 수 없어요. 괜히 수임료만 날리게 할 순 없잖습니까? 로펌을 나서는데 찬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드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를 악물고 다른 변호사를 찾아다녔습니다. 지혜가 또 다른 변호사를 소개해줬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부모님이 유언하실 때 남편도 있었습니까? 증인은요? 3년 전에 쓰신 건데 남편은 없었어요. 증인 2분이 계셨는데 한 분은 작년에 돌아가셨고 한 분은 연락이 안 돼요. 변호사는 고개를 저으며 핵심은 개인 소유라는 명시적 조항의 부재입니다. 어렵습니다. 라고만 했습니다. 그 후 며칠간 저는 미친 사람처럼 변호사를 찾아다녔습니다. 인터넷을 뒤져 전화를 돌리고 지인들에게 부탁하고 심지어 교회의 작은 법률 사무소까지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20명의 변호사를 만나는 동안 돌아오는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공증도 없고 특약도 없으면 공동재산입니다. 남편과 합의해서 조금 덜 주는 쪽으로 해결하시는 게 낫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을 무렵 텅 빈 집에 홀로 앉아 있는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식탁 위엔 먹다 남은 고혈압 약이 널려 있고 손에는 유언장이 구겨진 채 들려 있었죠. 가슴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그 돈을 빼앗긴다는 생각에 숨이 턱턱 막혀왔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서랍 속에 서류를 정리해 넣으며 다짐했습니다. 부모님이 날 어떻게 키우셨는데 이대로 포기할 순 없어. 바늘구멍 같은 희망이라도 있다면 찾아야 해. 이틀 동안 집안에 틀어박혀
부모님의 유품을 정리했습니다. 뭔가를 찾으려는 게 아니라 마음이 너무 허해서 부모님이 쓰시던 찻잔, 입으시던 외투를 만지작거려야만 견딜 수 있었거든요. 그러다 오후에 엄마의 앨범을 넘겨보는데 현관문이 부서져라 쾅쾅 울렸습니다. 누구세요? 하고 묻기도 전에 시어머니 목소리가 찢어질 듯 들려왔습니다. 문 열어. 시애비랑 시누이 왔다. 심장이 덜컥했습니다. 남편은 코빼기도 안 보이고 시댁 식구들을 앞세운 겁니다. 문을 살짝 열자마자 시어머니가 문을 확 잡아당기며 밀고 들어왔습니다. 시아버지와 시누이 박민지, 그리고 남편 박민준까지 우르르 들어오더군요. 시어머니는 거실 한복판에 서서 허리춤에 손을 올리고 소리쳤습니다. 김서연, 너 아주 대단하다. 내 아들이 이혼하자는데 유산 못 주겠다고 버텨. 그 60억 중에 절반은 내 아들 몫이야. 혼자 꿀꺽할 생각 마라. 저는 현관에 서서 문틀을 잡은 손이 하얗게 질리도록 힘을 주었습니다. 그동안 시댁 비위를 맞추며 참아왔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어머니, 이 돈은 제 부모님이 저한테 남겨주신 거예요. 그 사람하고는 상관없어요.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치며 달려들어 제 멱살을 잡으려 했습니다. 다행히 피했지만 표독스러운 목소리는 피할 수 없었죠. 너 우리 아들이랑 결혼한 지 5년이야. 그럼 우리 박씨 집안 사람이지. 내 부모 돈도 우리 박씨네 돈이나 마찬가지야. 똥꼬집 피우지 말고 내놔. 소파에 털썩 주저앉은 시누이 박민지도 거들었습니다. 옳게, 오빠도 고생했잖아. 5년 살았으면 그 정도는 줘야지. 여자가 그 큰 돈 가지고 있어봤자 뭐해? 오빠 사업 자금으로 대줘. 나중에 이자 쳐서 줄지 누가 알아?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시아버지를 쳐다봤지만 그는 소파에 앉아 담배만 뻐끔뻐끔 피우다 재떨이에 비벼끄며 느릿하게 말했습니다. 서연아, 내 말 들어라. 30억 요구하는 거 합리적이야. 그냥 사인해. 그래야 나중에 얼굴이라도 보고 살지. 법원 가면 너만 손해다. 이 사람들은 저를 설득하러 온 게 아니라 협박하러 온 거였습니다. 저는 테이블 위에 있던 이혼 합의서를 집어 바닥에 패대기 쳤습니다. 다들 꿈 깨세요. 이 돈은 제 부모님 목숨값이에요. 10원도 못 줘요. 좋게 말할 때 나가세요. 계속 행패 부리면 경찰 부를 겁니다. 제 강경한 태도에 시어머니가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바닥에 드러누우며 소리 질렀습니다. 경찰 불러봐. 오늘 네가 사인할 때까지 한 발자국도 안 나갈 거니까. 남편과 시누이까지 합세해 맞아 안 가 라며 버티더군요.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과 싸워봐야 힘만 빠질 뿐이었습니다. 저는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관리사무소에 인터폰을 넣었습니다. 여기 낯선 사람들이 들어와서 행패를 부려요. 보안팀 좀 보내주세요. 10분도 안 돼 보안 요원들이 들이닥치자 시어머니도 더는 버티지 못하고 욕을 퍼부으며 나갔습니다. 나가면서 현관에 신발장을 걷어차 신발들이 쏟아졌지만 저는 화가 나기보다 오히려 차분해졌습니다. 지키는 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구나.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야. 쏟아진 신발을 정리하다가 문득 안방에 있는 낡은 장롱이 생각났습니다. 엄마가 시집 올 때 해오셨다는 자개 장롱. 그 깊숙한 곳에 넣어둔 옛날 물건들이 떠올랐습니다. 장례 치르느라 정신없어 정리를 못했던 곳이었죠. 장롱문을 열자 퀴퀴한 냄새와 함께 부모님의 헌옷들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맨 위칸 붉은 실로 묶인 낡은 서류 봉투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실을 풀고 내용을 확인하는 순간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누렇게 변한 종이의 제목은 혼전 재산 보충 약정서. 아래에는 아빠 김철수, 엄마 이영희, 그리고 제 이름 김서연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결혼 전에 제 필체였죠. 어떻게 이걸 잊고 있었지. 내용을 읽어내려가자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김철수와 이영희 명의의 모든 재산은 사후딸 김서연이 상속하며 이 유산은
김서연의 특유 재산으로 귀속된다. 김서연의 배우자와는 어떠한 관련도 없으며 부부 공동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날짜는 제가 결혼하기 딱 한 달 전, 하단에는 공증사무소의 붉은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기억이 났습니다. 결혼 전 엄마가 저를 앉혀두고 이 서류를 내밀었었죠. 서연아, 네가 박서방이랑 결혼하는 거 안 말린다. 하지만 사람 일은 모르는 거야. 아빠랑 엄마가 평생 모은 돈, 혹시라도 네가 나중에 억울한 일 당했을 때 널 지켜줄 버팀목이 되게 해다오. 그때 저는 엄마가 별 걱정을 다 한다며 웃어넘기고 잊어버렸던 겁니다. 그게 지금 저를 살릴 동아줄이 될 줄이야. 저는 서류를 끌어안고 장롱 앞에 주저앉아 펑펑 울었습니다. 슬픔이 아니라 안도감, 그리고 부모님의 깊은 사랑에 대한 감사함 때문이었습니다. 그 길로 저는 친구 지혜가 말해줬던 상속 전문 변호사 강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낡은 상가 2층에 있는 허름한 사무실이었지만 실력은 좋다는 소문이 있었죠. 강 변호사는 서류를 돋보기로 꼼꼼히 살피더니 빙그레 웃었습니다. 김서연 씨, 이거 아주 강력한 물건입니다. 완벽해요. 정말인가요? 다른 변호사들은 다 방법이 없다고 했는데요. 보세요. 첫째, 특유재산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배우자의 권리를 배제했습니다. 둘째, 공증을 받아 법적 효력이 확실합니다. 셋째, 결혼 전 작성되었으니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이라는 주장을 원천 봉쇄할 수 있습니다. 이거면 백전백승입니다. 강 변호사는 자신 있게 사건을 수임했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부모님 핸드폰 번호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아빠, 변호사님이 이길 수 있대요. 걱정 마세요. 제가 꼭 지킬게요. 며칠 뒤 남편 박민준이 찾아왔습니다. 초인종 소리에 인터폰을 보니 삼계탕이 든 보온통을 들고 서 있더군요. 문을 열어주진 않고 가로막았습니다. 할 말 있으면 여기서 해. 그는 비굴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서연아, 내가 잘못했어. 장례 끝나자마자 그런 말 꺼내는 게 아니었는데 엄마가 닦고와 주셔서 가져왔어. 너 몸보신 좀 하라고. 그는 자꾸 집안을 힐끔거렸습니다. 거실 소파 위에는 일부러 잘 보이게 둔 그 서류 봉투가 담긴 에코백이 있었죠. 변호사 선임했다며 무슨 새로운 증거라도 찾았어. 그의 속내가 뻔히 보였습니다. 당신 이혼 얘기하러 온 거 아니지? 증거 훔치러 왔니? 제가 전곡을 찌르자 그의 얼굴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그래, 알면 내놔. 합의해 줄 때 좋게 끝내. 그거 가짜 아니야? 그가 억지로 밀고 들어와 가방을 낚아채려 했습니다. 경찰 부른다. 제가 핸드폰을 들어 올리자 그는 멈칫하더니 씩씩거리며 보온통을 발로 차버리고 나갔습니다. 쏟아진 삼계탕 국물을 닦으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도 겁을 먹은 겁니다. 드디어 재판 당일. 저는 단정한 감색 정장을 입고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강 변호사님이 기다리고 계셨죠. 법원 입구에서 마주친 박민주는 꾀죄죄한 모습으로 저를 보며 으르렁거렸습니다. 야, 그깟 종이 쪼가리로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내 변호사가 그러는데 그거 위조일 수도 있대. 옆에 있던 그의 변호사가 그를 말렸습니다. 저는 대꾸도 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자 박민준 측 변호사는 예상대로 나왔습니다. 민법상 부부 공동 재산입니다. 원고의 기여도를 인정해 주십시오. 판사가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피고, 반론 있습니까? 강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는 결정적인 증거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제가 떨리는 손으로 파란 파일철에서 혼전 재산 보충 약정서 원본을 꺼내 제출했습니다. 결혼 전 부모님과 작성한 공증 문서입니다. 이 유산은 저의 특유 재산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방청석에 있던 시어머니는 저거 가짜야. 말도 안 돼. 라며 소란을 피우다 경위에게 제지당했습니다. 판사는 돋보기로 공증 인장을 한참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민준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의 변호사도 당황하여 결혼 전 작성된 것이라 현재 상황에 부합하지 않을 수라며 횡설수설했지만 판사는 단호했습니다. 본 약정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증되었으며 내용이 명확합니다. 따라서 해당 유산 60억 원은 피고 김서연의 특유 재산으로 인정됩니다. 원고의 분할 청구를 기각합니다. 판결봉 소리가 땅땅땅 울려 퍼지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이겼다. 드디어 지켜냈다. 박민주는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결과는 같았습니다. 그는 변호사 비용과 빚 때문에 나락으로 떨어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 후로 시댁과 완전히 연을 끊었습니다. 소송이 끝나고 저는 부모님의 뜻을 기리기 위해 유산을 의미 있게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동네 주민센터를 찾아가 독거노인들을 돕고 싶다고 했더니 복지 담당자가 뛸듯이 기뻐하더군요. 저는 간병인을 고용해 어르신들의 청소와 식사를 돕게 했습니다. 그리고 어릴 적 꿈이었던 꽃집을 열었습니다. 서연의 정원이라는 간판을 걸고요. 어느 날 꽃집에 할머니 한 분이 오셔서 솜씨 좋게 구운 쿠키를 주셨습니다. 서연아, 303호 사는 이 영감 알지? 예전에 조경사였는데 할멈 죽고 통밖에 안 나와. 네가 꽃 좋아하니까 한번 말 좀 붙여봐. 그 길로 저는 스킨답서스 화분을 들고 303호 이 할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처음엔 퉁명스러우셨지만 할아버지, 저 꽃 키우는 법 좀 가르쳐 주세요. 전문가시잖아요. 라며 다가가니 조금씩 마음을 여시더군요. 나중에는 매일 꽃집에 오셔서 화분 분갈이도 도와주시고 가게의 든든한 반장님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던 중 인근 의료기기 회사 대표라는 한도진 씨가 대량의 화환을 주문하러 왔다가 제 봉사활동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좋은 일 하시네요. 저희 회사도 의료봉사로 협력하고 싶은데 같이 해보실래요? 그렇게 도진 씨와 함께 양로원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꽃을 선물하고 건강검진을 해드리고 어르신들이 아이처럼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밤 가게 문을 닫고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엄마, 아빠, 저 잘하고 있죠? 부모님이 남겨주신 사랑 헛되이 쓰지 않고 있어요. 이제 저도 정말 행복해요. 바람에 꽃향기가 실려와 제 뺨을 스쳤습니다. 마치 부모님이 그럼 우리 딸 장하다 라고 대답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벼랑 끝에 선 것 같은 순간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진실된 마음과 용기가 있다면, 그리고 사랑하는 이들의 보이지 않는 응원이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따스한 밤 보내세요.